노망난 할망구가 어디라고 기어와? 당장 안 나가? 그 차가운 외침이 병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제 팔을 거칠게 밀쳐내는 손길에 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닿은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무릎에서는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청가방 속에서 먹다 남은 빵 봉지와 구겨진 약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경멸의 시선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그는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의 남편, 제 사위 박시종이었습니다. 이 병원의 유능한 내과 과장이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의사 선생님인 그 박서방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는 일반 환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VIP 센터 로비에서 구질구질하게 뭐 하시는 겁니까? 박서방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병원 이미지 망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치매 기운 있으면 곱게 집에 계실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시킵니까? 경비원, 이 할머니 당장 밖으로 모셔. 경비원들이 다가와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손가락이 뒤틀릴 정도로 일해서 의대 보내고 병원 차려준 그 사위가 맞는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제 딸 미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는데도 미란이는 고개를 돌린 채 가방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넘게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며 참아온 인내심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노망난 할망구가 누구인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똑똑히 가르쳐주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의 한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과 사위에게 바친 한 노모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장 잔혹한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경기도 변두리에서 낡은 아파트 한 채 지키며 사는 가난한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위도 딸도 심지어 사돈댁 식구들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짐짝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이 속한 성진의료재단의 설립자이자 국내 최대 의료기기 유통사인 성진그룹의 명예회장입니다. 전국의 대학병원 5곳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대고 이 병원의 신축 자금 500억을 단 한 번의 결제로 지원한 진짜 오너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는지, 왜 사위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정체를 숨겼는지 궁금하시겠지요. 그건 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내 자식과 사위의 본 모습이 어떨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회장님의 가면을 쓰려 합니다. 나를 노망난 늙은이라 부르며 내동댕이 친 그들에게 돈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던 그 억척스러운 손으로 이제는 그들의 목줄을 죄려 합니다. 박서방, 그리고 미라나,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과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을 곧 느끼게 해주마. 왜 이런 이중생활을 시작했느냐고 묻는다면 1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홀로 성진그룹을 일궈냈습니다. 외동딸 미란이는 제 전부였고 미란이가 데려온 사위 박서방은 제게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에 참으로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개천의 용으로 났다며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 모습에 제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예민해지더군요. 그의 살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재산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지 시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대대적인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빚쟁이에게 쫓기게 되었다고 남은 건 변두리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박서방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얼굴을 하더니 이내 차갑게 식어가더군요. 다행히 제 딸 미란이는 엄마 걱정에 울먹였지만 박서방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서방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는 척하더니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장모님, 용돈 좀 아껴 쓰세요. 저희도 미란이 뒷바라지 하느라 힘듭니다. 자신이 의사가 되기까지 제가 쏟아부은 수억 원의 등록금과 생활비는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병원에서 원장 소리를 들으면서도 장모에게 보내는 푼돈 몇십만 원에 아까워 손을 떨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철저히 가난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버려지는 배춧잎을 주워다 우거지 국을 끓여 먹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항상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실에서 저를 짐짝 취급하며 무시할 때 저는 방 안에서 수백억 대의 결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박서방은 제가 치매기가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저를 더 쉽게 통제하고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가끔씩 제가 병원에 들를 때면 그는 간호사들 앞에서도 저를 창피해했습니다. 과장님, 장모님은 왜 저렇게 누추하대요? 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면 그는 제게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런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병원 품격 떨어지게 정말 왜 이러십니까? 품격이라니요. 그가 입고 있는 그 하얀 가운 아래의 비단 셔츠도 그가 차고 있는 외제차 키도 모두 제가 흘린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인데 말입니다. 그는 사돈댁 식구들에게도 저를 가난하고 무식한 노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사돈들은 명절마다 저를 식탁 끝에 앉혀두고 자기들끼리 골프니 해외여행이니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비빔밥이나 먹는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들이 빌려간 수억 원의 투자금이 제 주머니에서 나간 것임을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특히 사돈 어른 박태식 씨는 제게 대놓고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사부인 미란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친정이 든든해야 길을 펴고 살 텐데 사부인이 저 모양이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 딸 미란이를 보며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내 딸이 저런 소리를 듣게 하려고 내가 정체를 숨겼나 싶어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낡은 아파트마저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 팔아서 병원 장비 새로 드리는데 보태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미란이 거 아닙니까? 산 사람의 목줄을 죄며 유산을 논하는 그 비정함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사위니까, 내 손주들의 아빠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원 로비에서 제 뺨을 때리고 저를 내팽개친 순간 제 안에 성진 그룹 한명숙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인내는 미덕이 아닙니다. 이제는 독사가 되어 그들의 발목을 물어뜯을 시간입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
병원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무릎은 깨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낡은 청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진 비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묻은 액션을 소매로 닦아내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단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비서실장이자 성진그룹의 해결사인 김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시장통 할머니로 살 때도 유일하게 제 정체를 알고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사람입니다. 김 실장, 지금 바로 병원 정문 앞으로 차 보내. 그리고 내 신분 세탁용으로 쓰던 그 농가주택 오늘부로 정리해. 이제 본가로 들어간다. 제 목소리에서 예전의 구수한 사투리는 사라졌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회장의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복귀하시는군요. 5분 뒤에 도착합니다. 5분 후 병원 로비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비상등을 켜고 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병원장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 귀한 차들이 나타나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차에서 내린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제 앞으로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병원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저를 내쫓았던 경비원들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번 쓱 쳐다본 뒤 유유히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가장 먼저 김 실장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병원, 내과 과장 박시종. 그놈 앞으로 나간 대출금이랑 투자금 내역 다 뽑아와. 특히 우리 재단에서 지원한 의료장비 리스 대금 오늘부로 전액 상환 요청해. 회장님, 그 금액이면 박 과장은 바로 파산입니다. 장인의 회사에서 빌린 돈까지 합치면 50억이 넘습니다. 파산? 아니, 그걸론 부족해. 사위가 장모 뺨을 때렸는데 파산 정도로 끝내서야 되겠나? 사돈 박태식이 운영하는 건설사, 거기. 우리 그룹 하청업체지. 그쪽이랑 진행하던 모든 계약도 전면 검토해. 하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 김 실장은 제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박서방,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하얀 가운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곧 알게 될 거다. 잠시 후 박서방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던 박서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걸려온 전액상환 독촉 전화, 그리고 장인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비도까지.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 병원이 성진의료재단이랑 얼마나 끈끈한데.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노망난 할망구라며 쫓아낸 그 사람이 바로 그 성진의료재단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박서방은 다급하게 제 딸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장모님 어디 계셔? 지금 장인어른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어. 장모님 명의로 된 그 낡은 아파트라도 담보로 잡아야 해. 빨리 찾아. 하지만 미란이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빠, 엄마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리고 엄마 아파트 가봤는데 이미 이삿짐 센터가 와서 짐 다 빼가고 비어 있대. 엄마가 사라졌어. 저는 차 안에서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공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는 것이니까요. 저는 김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재단 이사회를 소집해 박시종 과장 해임안을 1번 안건으로 올린다. 그리고 나도 직접 참석할 거야. 아주 화려하게. 성진의료재단 본관 12층 대회의실. 재단 산하 모든 병원장과 이사들이 모인 이 자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박시종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수척해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재단 명예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10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그분이 드디어 움직이시는군요. 이사들의 수군거림이 박서방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이 신비로운 회장님께 매달려 자신의 병원 대출금을 막아달라고 빌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또각또각 절도 있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을 포함한 건장한 경호원 10여 명이 먼저 들어와 양옆으로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실크 수트에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어제 병원 로비에서 먼지투성이 옷을 입고 바닥을 뒹굴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서늘한 눈빛을 지닌 성진그룹의 한명숙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그의 입에서 힘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변 이사들이 의아한 눈으로 박서방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박서방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회의실 상석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박 과장, 자리에 앉게. 이사회 중에는 예의를 지켜야지. 제 입에서 나온 우아하고도 서늘한 표준어에 박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1호 안건 성진병원 내과 박시종 과장에 대한 징계 및 해임건입니다. 박서방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머니, 아니 장모님, 이게 다 꿈이죠? 지금 연기하시는 거잖아요. 장모님이 어떻게 이 재단 회장입니까?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 아니 박시종 씨. 자네가 어제 병원 로비에서 내 뺨을 때리며 했던 말 기억하나? 노망난 할망구는 집에나 있으라고 했지? 병원 품격 떨어진다고 경비원 불러서 나를 내쫓았고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이 경악하며 박서방을 쳐다봤습니다. 의사가 자기 장모를 때려? 그것도 우리 재단 회장님을? 비난 섞인 시선이 쏟아지자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미란이가 엄마가 가난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미란이 탓을 하는 건가? 자네가 내 딸 뒤에 숨어서 내 재산 탐내고 뒤로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챙겨서 사동건설사 뒷돈 대준 거 모를 줄 알았나? 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박서방이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횡령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장모를 때린 그 손으로 환자를 진료했다니 소름이 끼치는군. 오늘부로 자네 의사 면허 박탈을 위한 보건복지부 청구도 이미 마쳤네. 그리고 사돈 박태식 씨. 저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사돈 박태식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아들 덕에 이사회 구경이나 하러 왔다가 날벼락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사부인,
아니,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무식한 건 죄가 아니지. 하지만 탐욕스러운 건 죄야. 당신네 건설사, 오늘부로 우리 그룹 하청 계약 전부 해지야. 그리고 빌려간 50억, 오늘 자정까지 입금 안 되면 바로 압류 절차 들어간다. 박서방과 사돈은 회의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제가 흘렸던 피눈물을 이제 그들이 흘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돈으로 사람 금 나누고 가난하다고 사람 집 밟는 너희 같은 괴물들을 내가 키웠다니 그게 가장 후회되는군. 이제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던 그 밑바닥으로 직접 내려가서 살아보게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박서방이 제 다리를 붙잡으려 비명을 질렀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가차없이 끌려나갔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자 어제 저를 내쫓았던 경비원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옷차림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게. 그게 자네들 목숨줄을 끊는 칼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제 딸 미란이. 엄마가 뺨을 맞을 때 고개를 돌렸던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며칠 뒤 제 집무실로 딸 미란이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명품백 대신 초라한 가방을 든 채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앞에 섰더군요. 박서방은 이미 병원에서 쫓겨나고 사돈댁 건설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된 뒤였습니다. 미란이는 제 발치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나는 정말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엄마가 부자라는 거 알았으면 내가 오빠를 말렸을 거야.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알았으면 말렸을 거라고? 그럼 내가 가난한 노인이면 사위가 내 뺨을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도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는 거냐? 미란이는 대답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박서방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엄마가 피를 흘리며 끌려나갈 때 고개를 돌렸던 그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미란아, 너도 박서방과 똑같다. 내 재산이 탐나서 엄마의 존재를 지우고 살았지. 이제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가난을 직접 겪어보거라. 저는 미란이에게 이혼 서류와 함께 작은 재래시장의 채소가게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박서방과는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이 가게는 내가 직접 운영해라. 내가 그랬듯
새벽 4시에 일어나 흙 묻은 배추 나르고 손님들에게 고개 숙이며 한 푼, 두 푼 벌어서 살아봐. 그 돈으로 내 아이들 키워낼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미란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들려온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박서방은 리베이트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의사 면허는 영구 취소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의사에서 하루아침에 정가자가 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사돈, 박태식 씨와 서로 탓을 하며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전전하며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화려한 회장실 대신 예전처럼 낡은 옷을 입고 시장통을 걷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가난한 노인으로 보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진짜 힘은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수가 끝난 뒤에 공허함이 없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가슴 한구석은 시립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일이 제 딸 미란이에게는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제 손주들에게는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한없이 깊지만 그 사랑이 독이 되어 자식을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매서운 회초리가, 때로는 가차없는 심판이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미란이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 몰래 다녀올 생각입니다. 아직은 서툰 솜씨로 배추를 다듬고 있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언젠가 그 아이가 제 진심을 이해할 날을 기다려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나 재력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무시한 그 노인이 누군가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일 수 있고 당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주변의 약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